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전년도 입결을 어떻게 지원 전략으로 활용할지에 관련된 것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수시보다는 정시가 조금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상담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담하실지를 여기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건국대죠. 그래서 건국대 입결 사례를 통해서 먼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작년에 지원 참고점이라는 자료를 프로그램에 탑재하고 그거를 많이 이용을 했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참고점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이곳 건국대 경영학과를 385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은 전년도 입결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국어 수학이 표준 점수로 반영되긴 하지만은 각 영역별로 100분이 80% 평균점을 제시를 했는데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 평균 93.4, 그래서 3개 영역을 합쳤을 때 279.9.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와 이 전년도 건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일단은 이 점수에 눈길이 갈 텐데요. 실제 그 전체 조사는 아니지만은 표본 사례를 통해서 합격점을 찾아보니까 여기였습니다. 즉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385점 정도를 387점을 잡았지만은 합격 사례로 아래쪽에서는 382점 아래도 또 위쪽에서는 394점까지, 그러니까 387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원 가능권일 뿐이지 실제 합격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100분위 점수로도 보더라도 이쪽의 구간들이 상당히 넓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시 상담을 하기 전에 정시 상담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먼저 본다면은 지원 참고점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 지원 참고점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구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사실 몇 점에 어디를 가요 내지는 어떤 대학을 가려면 몇 점이면 됩니까? 라고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 몇 점이라는 걸 찾으려고 하지만은 실제 입결을 찾아보면은 그 레인지는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우리 진학교사의 할 일은 정확한 합격점이 몇 점이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서울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 참고점 주변에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즉 합격점의 변수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건국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387점이라는 점수가 기준점, 참고점이라고는 하지만은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382점, 380점 이 점수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가 가장 큰 문제죠. 저희 교사는 이거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문 닫고 들어간 점수가 몇 점이냐를 찾아준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작은 희열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저희 교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자칫하면은요 명단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수가 어떤 점수가 합격권이냐를 지나치게 찾기보다는 오히려 대략적인 지원 참고점과 거기에 활용되어지는 변수들을 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원 참고점과 관련이 있는 그 지원 단계 속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그 입시에서의 변수가 어떤 것인 것들을 보죠. 점수로 대학을 간다고 아이들은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 정시에서는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들의 환산 점수를 산출하고 그 모집 단위 내에서의 석차를 통해서 선발한다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점수가 아니라 이 석차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어떤 것이를 찾고 그 변수를 통해서 유리한 석차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게 저희 역할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모집 인원 변화 규모죠. 그러니까 최초에 발표한 모집 인원과 수시에서 넘어오는 2월 인원 등의 이런 모집 인원이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수시보다도 정시에서는 경쟁률의 영향은 당연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또 하나 수능의 난이도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능 결과를 따져서 수능 결과에서 1등급, 2등급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백분위 표준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 난이도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 표준 점수 최고점은 150점이었습니다. 1등급 컷점수가 표점이 132점. 그럼 132점과 최고점 150점 사이에 18개 구간이 있었죠. 근데 올해는 가채점 결과이긴 하지만은 최고점이 한 10점 정도 낮아질 것도 같은, 그러면은 구간대에서 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1등급 내에 있는 구간 점수가 18개 구간이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죠. 탐구 점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능 난이도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이에 못지않게 심리적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지원 성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경쟁률에 의한 눈치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큰 역할을 했었죠. 상담 기껏 하고 왔더니 아이들이 배터리가 2칸이 줄었어요. 전 처음에 그 배터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6칸이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데 하룻밤 사이에 4칸으로 줄었어요. 여기 써요 마요. 사실 좀 맥빠지게 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저희 진학교사 공교육권에 있는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교육권에 있는 것들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는 전년도 입결과 올해 지원 참고점을 고려한 변수들을 조금 더 찾아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정시 상담 과정에서 먼저 봐야 될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인원 규모에 있어서 재학생은 줄어들었는 반면에 졸업생이 상당수가 늘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학령 인구가 줄면서 재학생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이 졸업생들이 수시보다도 정시에서는 수능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많은 평가를 하죠. 그럼 이 재수생들이 늘어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또 중앙대와 성균관대, 연대 등의 이런 상위권의 일부 대학들에서 모집 인원 규모가 작년보다 20, 30% 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세 번째가 더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 정시 경쟁률이 2018년에 비해서 중위권 대학까지, 중상위권 대학까지 경쟁률이 건대 이 라인까지 경쟁률이 일자리 하락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수능이 특히 뭐 국어가 이렇게 어렵게 났다는 것도 있지만은 수시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수시 규모가 더욱 늘어나면서 아이들은 1학년, 2학년 때부터 수시에 집중하는, 올 3학년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수시의 재학생들이 학점과 교과 전형에 집중한 결과, 그 결과는 당연히 수능 성적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6번의 수시 지원 단계에서 막연하게 그냥 그러니까 막연하게 가고 싶은 대학만을 썼을까? 아니면은 9월 모평가지 성적 봤을 때 정시로 가기가 좀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 조금 낮춰서 쓴 게 한두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시 지원 인원들은 상대적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수능의 난이도가 가채점 결과이긴 하지만은 전년에 비해서 최상위권의 난도는 조금 떨어지고 2등급대 언저리에서의 중상위권의 난도는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높아진, 그리고 특히 인문계 수학에서 수학 나형의 난도가 작년보다 높아진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입시와 2021년 입시를 비교했을 때 수학 영역의 일부 출제 영역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꼭 대학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보다 자기가 선호하는 대학을 한 번 더 해서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것들도 작용할 수 있는 게 올해 정시 합격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런 큰 틀에 있어서 변수 이외에 구체적으로 아이의 점수, 우리 학생의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활용 지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대학마다 다르다는 것. 사실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인지하고 계시지만은요, 실제 그 영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질지를
지난 입시 결과를 통해서 조사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변표가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많이 무시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건대, 동대, 홍대 라인과 그 다음에 인하대까지에 있어서는 탐구 영역은 100분의 1을 바탕으로 한 변환 표준 점수가 반영된다. 따라서 변표를 보고 마지막 지원하자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변표 점수까지 고려해서 상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되기 이전에 대부분의 공교육권의 상담이나 아니면 학교의 상담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변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변표가 100분위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다시 재산출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산출해서 상담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학급에서 정시 자원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몇 명만이라도 변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재상담까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영어가 작년에 비해서 가채점 결과에서 작년보다 1등급 비율이 다소 높아질 것 같은 5.3%에서 다소 7% 언저리까지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영어가 좀 더 조금 쉽게 출제됐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변별력을 가지고 최상위권에서 작년에 비해서 2, 3% 정도 1등급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1등급 내에서의 변별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 아래쪽에서 1등급 아래쪽에서 변별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 영어의 변별력의 변수가 역시 또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가산점이나 아니면 대체 점수에 의한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준 점수냐 100분위 점수냐라고 하는 것. 대학마다 다르다라고 하지만은 모든 대학에 다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권을 이미 설정하고 있죠. 즉 서울대가 표준 점수고 국민대가 100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최상위권에 지원할 아이들 또 중상위권에 지원할 아이들, 중위권, 하위권에 지원할 아이들 이미 자기 점수를 가지고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실제점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구간별로가 비교하는 게 좋겠죠. 즉 광운대, 숭실대, 국민대 라인에 지원할 아이들 사실 이 권역대들은 해마다 경쟁률이 높은 권역인데요. 표준 점수와 100분위 반영에 따라서 점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라고 하는 건 특히 수능의 난이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100분위 탐구 영역에 있어서 표점 반영과 100분위 반영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죠. 그럼 아이들은 국민대와 광운대를 고민할 때 교문의 색깔에 의한 구별보다도 영역의 이 대학에 따라서 활용 지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보셔야 되겠죠. 숭실대, 국민대, 광운대, 그리고 서울과기대, 상명대 이쪽 서울과기대와 상명대 차이점은 그 표준 점수로 반영한다는 거. 즉 탐구가 표준 점수로 반영될 때 100분위 반영과 표준 점수 차이는 점수 결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권역들은 광운대, 숭실대, 경기대, 국민대 이쪽 라인들은 거의 선호도가 비슷한데 학교 대문에 의한 대학 선택이 아니라 이런 활용 지표에 의한 점수 결과를 산출해보고 그것을 비교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구간과 더불어서 아래쪽에서의 교대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교대에 따라 학교에 따라서 100분위 반영과 표준 점수가 크게 구별되고 이것에 따라서 점수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위 반영이냐 표준 점수 반영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전국의 198개 대학의 이 영역별 반영 활용 지표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원하고자 하는 선호하는 대학에서 어깨 높이가 비슷한 대학들 간의 구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분위 점수에서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들은 동점자가 반영돼서 점수에 산출된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보시죠. 이거는 2019년 발표 사례, 2019년 채점 결과인데요. 생활과 윤리와 경제 과목에서 맨 왼쪽에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2점 하락하는 것에 따라서 표점이 2점 하락하는 거의 균등하게 떨어지죠. 경제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생활과 윤리 보면요, 2점짜리 하나 틀린 아이가 만점 받은 아이는 100분위 점수가 96이지만은 하나 틀린 아이는 100분위 점수가 87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는 하나 틀린 아이와 다 맞은 아이의 점수 차이가 단 2점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100분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에 있어서라고 한다면은 무려 9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로 반영하고 100분위는
저 탐구는 그냥 100분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면은 탐구 영역을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하느냐, 표준 점수로 반영하느냐, 100분위 점수로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총점 결과는 2점에서 10점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분위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냐,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원점수 하나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100분위 점수라고 하는 거는 동점자를 반영한 점수 결과이기 때문에 최상위권에서 같은 동점자들 1등급대 애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2등급대로 푹 내려오면서 100분위가 뚝 떨어질 수 있는 밑에 평균을 보시면은 장인에게 생활과 윤리는 평균이 33점이었고 경제는 24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평균에 의한 이런 것들이 유불리에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이 가산점, 그것도 가산점이 뭐 3%, 5%밖에 안 되는데 이 가산점이 그렇게 영향을 줄까? 요거 입결은 2018년 데이터고요. 저희 서울시교육청 분석팀에서 분석한 자료에서 한양대 지원한 사례입니다. 한양대는 과탐2, 과학탐구 2에 3% 가산점을 줍니다. 과학탐구 2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 서울대를 목표로 했던 친구들인데 가군에서 서울대가 지원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한양대 지원해서 상당히 이 과탐 2의 선택으로 인해서 점수에 유리함을 가져온 사례입니다. 뒤에서 좀 보이시기에 글자가 작죠. 빨간색으로 된 거는 과탐 1을 지원한 학생들이 응시한 학생들이고요. 파란색으로 된 거는 과탐 2를 응시해서 3% 가산점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기계공학부 가운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보시면은 기계공학부 지원했을 때 요 379점 언저리에 있는 점수와 요 파란색은 그 아래 374점까지도 즉 표준 점수 과탐 2에 3% 가산점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합격선에 있어서는 3점 이상의 점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가산점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점수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산점을 가지고 직접 입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교대는 인문계열입니까? 자연계열입니까? 인문자연 다 지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강에 보면 공통계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천교대 합격한 아이들 16명의 자료를 보고 그 아이들의 수학 선택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전체 16명 중에서 수학 가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이 11명이고요. 5명만이 수나로 응시해서,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6명 중에서 인문계 학생은 5명이고 자연계 학생이 11명입니다. 여기에서 점수를 보면은요, 수학 점수를 보면은 이쪽에서 문과 학생들은 일단은 요 점수,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수학 나형을 쳤던 애들이 127점, 128점, 즉 최하 점수가 127점입니다. 근데 수나 쳐서 응시한 애의 수학 가형의 가장 좋은 점수가 119점 차이입니다. 즉 수학만 놓고 봤을 때 10점 정도가 차이 난 아이들이 인문이든 자연이든 다 합격을 했는데 자연계 학생인 경우는 수학 점수가 10점이 낮았어도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경인교대를 죄송합니다. 이게 낯설어. 경인교대는 전체 28명 합격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28명 중에서 27명이 인문계 수학입니다. 수학 나를 응시한 학생들입니다. 이거는 일부만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대기업 쪽에서 데이터를 얻어서 합격자 표본이긴 하지만 전체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경인교대는 자연계 학생이 진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쪽 춘천교대는 인문계 학생보다는 자연계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교대는 인문이나 자연이나 자연계나 수학 가형이나 나형이나 똑같이 다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경인교대는 100분위 반영하면서 가산점이 없는 반면에 춘천교대는 표준점수 반영하면서 수학 가형과 과탐에 5% 가산점을 줍니다. 이 5%의 가산점을 인문계 아들이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경인교대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균등하게 100분위 반영하는 반면에 춘천교대에서는 수학, 가형과 과탐의 5%를 반영했을 때 28명 경인교대 학생들 중에서는 96%가 인문계 학생이고요. 춘천교대 중에서는 70% 가까이가 자연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대가 공통계열로 선발하긴 하지만 이런 그 100분위 반영과 표준 점수 반영에 따라서 경인교대는 인문계 교대고 춘천교대는 자연계 교대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이 활용 지표의 중요성이죠. 똑같은 교대고 경인교대나 춘천교대나 지역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긴 하지만은 바로 활용 지표에 따라서 경인교대와 춘천교대의 합격자들의 이런 그 수학 가나 선택 현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는 하나입니다. 바로 활용 지표의 중요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 그 자료집에 탑재된 내용입니다. 서강대에 지원했던 학생 중에서 A라는 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탐구 합쳐서 표준 점수 381점, B라는 학생은 390점, 표점만 놓고 보면은 B라는 학생이 9점이 높습니다. 게다가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합격자들의 분포가 상당히 넓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게 특징이지만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합격점은 조금 조밀한 특징이 있죠. 그렇다면 서강대 지원했을 때 표점 반영하는 대학에서 표준 점수 반영하는 서강대에서 9점 차이가 극복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에 또 100분위 점수로 보면은 위의 학생은 274점이고 밑에 학생은 291점입니다. 극복 불가능하다고 보겠죠. 표준 점수는 9점이 차이 나고 100분위 점수는 17점이 차이 납니다. 이 활용 지표를 보면 서강대는 변환 표준 점수를 탐구로 반영하고 국어 수학을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데요. 이렇게 반영합니다. 34.4%, 수학 46.9%. 근데 이게 눈에 안 띄죠. 요 다음 타임에 유니태 쌤이 준비한 자료를 살짝 갖다 쓴 겁니다. 이거를 국어를 1이라고 봤을 때 그 국어 영역의 점수 가치에 비해서 수학이나 탐구가 어느 정도 될까 비교해 보니까 위에서 34.4%, 46.9%로 봐서는 눈에 안 띄지만은 비율로 봤을 때는 국어를 1이라고 봤을 때 수학은 1.36 정도, 탐구는 0.5, 3분의 1 정도, 거의 조금 과장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 학생의 특징은요. 수학은 표준 점수 차이가 꼴랑 3점밖에 차이 나진 않습니다. 국어 점수 그렇게 차이 안 나죠. 수학 점수가 표준 점수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전체 총점에서는 표준 점수가 9점 차이 난다. 이게 탐구 점수의 허상입니다. 사실 탐구 점수가 100분위 점수로 반영하건 표준 점수로 반영하건 간에 그게 만약에 변환 표준 점수로 활용되어진다고 한다면 단순 국수탐 총점 몇 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은 먼저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했을 때 환산 점수가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변환 표준 점수의 위력을 한번 살펴보시죠. 변환 표준 점수는 올해로 따지면 12월 4일 날 수능 점수 발표된 다음에 동국대, 예년의 경우는 동국대가 당일날 발표를 한 반면에 나머지 대학들은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변환 표준 점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렇게 대학별로 비교해 보면은 변환 표준 점수 전혀 구별이 안 되죠. 어느 대학이 그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전혀 구별 못합니다. 거의 난수표 수준으로 보이죠. 요거를 이렇게 100분위 구간별로 차이점을 찾아보고 요거를 한번 누적을 시켜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PT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100분위 99, 98, 97에 따라서 구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100분위 96까지 1등급이 있죠. 1등급까지 해서 고대는 0.31, 서강대는 0.05 보이시죠? 똑같은 점수라고 하더라도 고대 지원했을 때는 100분위 100과 96 차이에 0.3 정도의 차이가 나는 반면에 서강대는 0.5. 그러니까 서강대는 인문계 쪽에서의 그 탐구의 변표가 아주 낮게, 흔히 속어로 이거를 물보정한다라고 합니다. 물보정이라고 하는 거는 탐구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서 급간의 차이를 두지 않는 거죠. 요거를 누적시켜 보면은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 자연계를 먼저 볼게요. 자연계 같은 경우인데요. 역시 난수표처럼 보이지만은 요거를 구간별로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요거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PT에서 하나가 잘못됐는데요. 누적된 구간입니다. 여기서 누적된 구간을 보면은 서강대, 한대, 중앙대의 백분위 100부터 96까지에서 서강대는 2.91 차이 난 반면에 중앙대는 3.07 차이 난다 그러면은 중앙대가 탐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큰 거고요. 경희대와 건국대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경희대의 탐구 비중이 높죠. 모든 대학을 이거를 같이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대 지원한 친구라 한다면은 서강대나 성대, 한대까지 비교하고 경희대 지원한 친구라면은 건대와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대냐 경희대냐를 교문 색깔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탐구 점수에서 유불리를 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는 전통적으로 그 탐구에 대한 비중이 낮습니다. 아까 반영 비율에서 낮을 뿐더러 변표에 있어서 낮게 활용되어집니다. 이거를 다시 돌아가서 점수로 여기다 계산해 봤을 때 이렇게 영역별 반영 비율에다가 탐구의 변표 점수를 다시 환산해 보면요. A라는 학생이 표준 점수가 381점, B라는 학생이 390점에서 9점 차이가 났는데 영역별 반영 비율과 변표를 고려했을 때 환산 점수를 가면요. A라는 학생이 782점, B라는 학생이 781점. 즉, 이 표준 점수의 9점 그리고 백분위 점수의 14점이 영역별 반영 비율과 변환 표준 점수에 의해서 1점 차이로 역전이 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결국 서강대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영역별 반영 비율과 변환 표준 점수의 중요성은 여기서 구별될 수 있겠죠. 단순 이런 표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서강대의 총점 단순 표준 점수 표준 점수가 7점 차이나 9점 차이 나는 것들이 극복된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학교 사례는 어떨까를 이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 지원한 학생 중에서 23명 합격 사례를 찾았는데요. 이 23명 합격 사례 중에서 얘네들을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년에 그 지원 참고점으로 산출한 제시한 점수 순으로 쭉 나열을 해봤더니요. 여기에서 지금 이쪽 요 라인까지 383점까지가 23명에 해당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23명 중에서 19등과 20등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불합격 점수를 받았는데 그럼 이게 단순 환산 점수와 단순 표준 점수 합 점수를 환산 점수라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맨 오른쪽에 여기는 변환 표준 점수까지 영역별 반영 비율까지 포함한 환산 점수로 다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순 표준 점수 합에서 23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여기까지였는데 실제 환산 점수를 쭉 줄을 세워 보니까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즉 단순 표점으로는 14등, 21등 애들이 환산 점수를 갔더니 24, 25, 27위까지 떨어지고 합격점에서는 떨어지고 또 단순 합산 점수에서 2위, 3위 했던 애들이 이 환산 점수로 갔을 때는 17위, 18위로 겨우 합격권에 드는 점수로 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죠. 표준 점수 14위, 21위 했던 애들이 환산 점수로 갔더니 24, 25, 27위까지 가더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시에서는 점수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환산 점수화되고 그 환산 점수화된 것이 모집 단위 내에서의 석차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에 갈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최초 표준 점수 단순 합에서 환산 점수로 가서 합격, 불합격을 찾아보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사례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 전부 다 경영학과를 사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모두 다 경영학과 지원했던 애들, 건국대는 46명이 지원했는데 13명의 합격자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요 바뀐 순위가 표준 점수 합에서 순위가 바뀐 애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50명 지원자 중에서 23명 합격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표준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합불이 갈린 아이들이 11명. 결국 서강대나 경희대는 단순 표준 점수 석차와 그리고 환산 점수 석차를 비교해 봤을 때 단순 표준 점수 합에서 점수가 역전된 이 아이들의 환산점에 의한 역전 사례 비율이 서강대는 47%, 경희대는 33%,
그러면은 3분의 1 정도, 작년에 뭐 경영학과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3분의 1 정도가 단순 표점합에서 환산 점수로 가면서 석자가 뒤바뀌어서 불합격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학별로 좀 차이가 있죠. 서강대, 경희대는 단순 표준 점수와 환산점에서 역전되는 비율이 30%, 40% 정도 되는 반면에 그 밑으로 가서 한양대는 환산 점수와 단순 표점합과 환산 점수에 역전된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표본 사례가 적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변수도 있지만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양대 같은 경우에서와 맨 위에 서강대가 아까 서강대인 경우는 이쪽 단순 표준 점수 합과 환산점의 역전 비율이 40%가 훌쩍 넘었던 것의 이유 중에 하나는 겉으로 볼 수 있는 건 일단 영역별 반영 비율,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변수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큰 차이 나는 거예요. 서강대, 경희대, 건대, 시립대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난 점수와 환산점에서 차이가 이런 영역별 비율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있다. 즉 단순 표점보다는 환산 점수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모든 환산 점수를 한눈에 볼 수는 없겠죠. 또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환산 점수를 산출해 준다고 하지만 그 환산 점수가 다른 학과와 다른 아이들과 뭔가 비교가 되지 않으면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즉 환산 점수로 가기 전에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이런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아까 변환 표준 점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겉으로 쉽게 먼저 짐작할 수 있는 변수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집이란 변화에서는 올해 졸업생이 전년에 비해서 졸업생과 검정고시를 포함해서 전년에 비해서 한 7,800명 정도가 늘 것 같다라고 이거는 지원 접수자 기준으로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은 재학생은 한 54,000명 줄고 졸업생이 7,800명 정도 늘어난 것들이 올해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은 작년에 2019년에 접수해서 응시한 이 비율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 비율을 올해 접수해서 응시했을 거라고 추정한 자료입니다. 응시율이 국어와 수학은 나왔지만 다른 영역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아서 전년도 응시 비율을 추정을 해봤을 때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한 8% 정도 줄어서 15만 5천 명 정도, 과학탐구는 전년에 비해서 11.6%가 줄어들 것 같은 인원 변화에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험생이 감소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과학탐구의 이 감소폭이 비율상으로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실제점 결과가 나온 상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인원 감소로 인해서 등급받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과탐을 필수로 하는 이런 대학의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당연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요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자료 중에서 전년과 올해의 그런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수학 가형이 지난해에 비해서 요 정도 줄고 사회탐구 인원이 요 정도 줄 걸로 전년에 비해서 13,000명 정도씩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전년의 지원 가능권 누적비와 올해 지원 누적 가능권을 비교해 봤습니다. 정시에서는 점수가 아니라 석차로 간다라고 봤을 때 작년에 서울대 지원 가능권을 1,000명 정도로 지원했을 때 이 1,000명에 해당되는 게 작년에 0.41%였는데 올해는 1,000명을 살짝 넘는 숫자 비율이 0.48%. 요거를 조금 더 내려가서 이쪽 라인을 보죠. 건대, 동대, 홍대 이쪽 라인이 2만 1,000명 정도에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었는데 그 퍼센티지가 7.9%였습니다. 올해는 2만 1,000 등에 해당되는 점수의 누적비가 8.4%. 즉 최상위권에서는 0.1, 0.12% 정도 떨어져 내려가고 밑에 국민대, 숭실대 라인에서 2만 5천 등 정도가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9.4%가 올해는 9.9%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이게 자연계로 가면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문계에서는 어쨌든 구간별로 0.2, 0.3 정도 누적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연계로 가면 그 하락폭은 훨씬 더 큽니다. 밑으로 가서 여기 건대, 동대, 홍대 라인이 작년에 24,000등에서 13% 정도, 13.9% 정도, 올해는 24,000등에 해당되는 퍼센티지가 15.38%라고 한다면은 작년보다 떨어진 폭이 자연계가 훨씬 더 내려갈 수 있는 건 인원 감소에 의한 이런 그 지원 가능권을 볼 수 있고요. 인원 감소 내지는 인원 증가, 즉 인원 규모라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수험생이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 내지는 대학의 모집 인원이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자 하는 그룹대 내에서의 인원의 변수가 중요하죠. 어차피 이쪽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그 아래쪽 대학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서강대, 성대, 이대, 한대 라인에서 인원 변수, 인원 그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가 이렇게 그룹별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죠. 어차피 여기 지원할 아이들은 서강대, 성대, 이대 아이들은 한양대 아이들은 가군과 나군에서 지원할 텐데 이쪽의 라인이 상당히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나군에서는 340명이 늘어났고요. 가군에서는 200명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쪽의 그 경쟁률은 물론 뭐 변수가 당연히 더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원 변화로 봤을 때는 이쪽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밑에 건대, 동대 이쪽 라인에서 보면은 앞에 그 위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만은 건대, 동대, 홍대 라인에서는 전년에 비해서 인원 변동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최상위권에서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쪽 라인이 해마다 붐비는 이유는 조금 더 안정 지원을 할 때 위쪽 라인에 서강대, 성대 라인보다도 조금 안정 지원한다 그러면 건대, 동대 쪽으로 내려오는 아이들이 해마다 붐비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이쪽이 더 붐빌 가능성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유니트 SM 강의에서는 이런 그룹별로 성적대별로 인원 변동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시 2월 인원이 작년에 어느 정도가 됐느냐. 물론 올해 수시 인원, 2월 인원은 수능의 난이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작년에 불수능이어서 그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아이들이 많아서 수시에서 실패하고 수시에서 실패한 아이들이 많아서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2월 시킨 인원이 이쪽 라인에서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연대, 고대, 서강대 라인에서 그 20% 이상의 그 수시 2월 인원이 있었고요. 자연계 쪽에서는 엄청난 인원이 있었습니다. 밑에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에서 최상위권 대학의 시립대까지 보면은 인문에서는 작년에 10%, 자연에서는 작년에 20%까지의 수시 2월 인원이 이른 거. 근데 지금은 최초 인원만 발표된 상태니까 그 인원 가지고 당연히 배치 자료가 나올 것이고 이런 그 지원 참고점 자료는 이것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 상위권 대학들은 이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밑으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월 수시 2월 인원은 수시 최종 등록 마감일인 12월 20일 지나서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된다고 한다면은 저희 상담은 대체적으로 수능 결과 발표되자마자 이쪽 둘째 주에 아니면 셋째 주까지 그 상담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 많죠. 그러면은 수시 2월 인원이 아까 봤을 때 30% 40%까지도 인원이 느는 대학들도 확인해 보는 것도 또한 필요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죠. 수시에서 정시에서는 경쟁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경쟁률이 합격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몇몇 대학의 모집 단위를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이 높은 모집 단위가 과연 입결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느냐. 근데 점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대학의 계열의 순위에서 비교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 교육학부, 국문과, 문화인류, 영문과 이 학과들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게 경쟁률 상위 5개 모집단인데요. 이 모집단위에 저희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 지원 참고점 순위를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즉, 국문과는 전체 모집단위에서 10위 정도 순위를 매겨놨었는데 그러면은 경쟁률이 그 연세대 인문계 내에서 두 번째 순위라고 한다면 경쟁률이 높았으면은 합격선이 높아지고 합격선이 높아졌으면 같은 연세대 인문계 내에서 학과 순위가 올라갔겠느냐라고 하는 걸 추정해 봤는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면에 교육학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지원 참고점 순위에서는 9위였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입결 표본으로 봤을 땐 3위까지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 교육학부나 문화인류나 심리학과 같은 경우까지 보면은 경쟁률이 확실히 합격선을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리는 것 같다. 다른 대학도 보면은 한양대 국문과 파경 미디어 행정 이 학과들 보면은 사실 뭐 파경이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결과를 추정하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국문과나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최상위권 모집 단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청 지원 참고점 순위보다 표본 입결이 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경쟁률이 합격선에 영향을 준 사례가 안 되겠습니다. 또 밑에 가서 건국대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높으면은 그 합격선이 조금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연대 국문과나 한대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입결이 높아지지 않았다. 그럼 이 경쟁률이 어떤 성격의 경쟁률이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경쟁률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시간대별 경쟁률은 전체 5개 구간 중에서 마지막 날, 원서 마지막 날 1시 전후에서 최종 발표하고 나머지 5시간 동안 경쟁률 발표 안 하죠. 이게 깜깜이 이 상태 속에서 과연 애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연대 국문과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그 발표 경쟁률이 0.9대 1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 15명 모집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마지막 경쟁률이 0.9대 1이었는데 최종 9대 1로 마지막 구간에 쫙 치솟습니다. 15명 모집하는데 마지막 구간에 들어온 애들이 130명입니다. 즉 마지막 그 구간에 깜깜이 구간에 지원한 애들이 전체 지원자의 90%가 되고요. 한양대 국문과나 사회학과도 마지막 5시간 동안에 들어온 애들이 70%, 80% 가까이 됩니다. 이때까지가 경쟁률이 1대1 겨우 남짓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지만은 마지막 구간에 들어온 아이들은 합격선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진 것이 결국 합격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구간에 들어온 아이들은 그렇게 합격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자료집에 있는 걸 참고하시면서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률의 상승이 합격선에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경쟁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경쟁률이냐, 즉 마지막 구간에 들어온 경쟁률은 좀 허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요게 마지막 그 구간의 경쟁률이 높았던 그것을 비교해 보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건대, 동대, 홍대 라인까지 봤을 때 마감 직전 그 지원 비율이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런 것들이 많죠.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50%, 60%까지 들어갔는 반면에 아래 대학에서는 뭐 40%까지 있는데 요거를 놓고 보시면서 대학 지원하는 아이들의 성향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립대를 보십시오. 시립대 같은 경우는 298명 모집하는데 1,500명이 왔었고요. 최종 경쟁률이 5대 1인데요. 마지막 구간 경쟁률이 30%가 채 안 됩니다. 마지막 구간 경쟁률이 다른 대학에서는 40%, 50%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과 시립대는 20%대 그 30%가 채 안 되는 경쟁률이라고 한다면은 시립대 지원하는 아이들은 덕후층이 매니아층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눈치 경쟁에 의한 것보다는 소신 지원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참고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이쪽 라인에서 평균 47%가 마지막 구간에서 지원했던 반면에 47%보다 낮은 홍익대나 건대 같은 사례도 여러분들이 추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연계도 역시 같은 유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직전, 원서 마감 직전의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과 역시 합격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냐를 순위를 통해서 비교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 역사교육학과는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아이들이 지원자 전체의 88%가 됐습니다만은 애초에 지원 참고점 순위로 봤을 때는 역사교육이 고대 28개 학과 중에서 29개 학과 중에서 12위였습니다. 근데
입교를 받더니 26위라는 얘기는 마지막 순간에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들이 그 합격선을 그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아이들은 아무래도 눈치 보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죠.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표본 자료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희대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 중에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 중에 지원 시간대에 따른 합격률과 등록률을 발표한 자료, 꽤 흥미있는 자료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은 정시 전형에서 작년에 경희대는 마지막 구간에 들어온 애들이 49.9%. 아까 본 자료랑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마지막 구간에 들어온 애들의 합격률은 16.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간에 들어온 애들의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 근데 얘네들의 등록률은 22%로 가장 높죠. 그러니까 마지막 구간에 눈치 보고 있는 애들은 점수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대학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애들이죠. 합격만 시켜주면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학교에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이들. 그럼 지원 구간대에 따라서 합격률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딜까요? 마감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마감 전날 지원한 애들의 합격률이 21.8%. 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두드러지는 않습니다만 미세하게 남아 안정적으로, 즉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합격자, 지원 대비 합격자 비율이 높은 애들이라고 한다면은 점수대가 탄탄한 애들이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번에 정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최종 경쟁률 보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느긋하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지 마지막 순간까지 경쟁률 보면서 지원하는 게 그렇게 큰 도움 되진 않을 것. 그럼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마지막 눈치 싸움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눈치 싸움은 마감 직전에 발표된 것 속에서 경쟁률이 높아지겠지만은 그래도 그건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심리적으로 대학에 수시보다도 정시에서는 학교를 선택을 할까, 학과를 선택을 할까? 요거는 역시 그 지원 참고점의 순위와 경쟁률의 순위를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고대 역교나 노문이나 연교 같은 경우에 지원 참고점의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건 선호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은 높아졌죠. 반면에 경쟁률 하위권인 이 아래쪽 대학들은 자전이나 철학이나 언어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은 낮지만은 지원 참고점 순위는 상당히 높죠. 결국 아이들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그 모집 단위에 대한 어떤 기준보다도 합격을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고대 쪽에서 있다는 건데 그게 단순히 고대뿐만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에 동국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여기서 보실 거는 경쟁률 상위 5개, 경쟁률 하위 5개의 순위와 지원 참고점, 배치점 자료에서의 학과 순위를 놓고 보면은 학과 순위와 이 지원 순위가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학과보다는 대학을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여기까지 있다. 그럼 저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쪽에 있어서는 점수에 의해서 맞추는 것보다 합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학과보다는 대학을 보고 지원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가채점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게 국어 같은 경우에 표점이 132점에서 150점까지. 올해는 가채점 결과이긴 하지만은 입시 사건을 참고해 보니까 131점에서 140. 작년에 16개 구간에 올해는 10개 구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최상위권에서는 표준 점수가 역시 영역별 반영 비율보다는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역별 반영 비율의 그 점수 구간 차이를 높은 표준 점수로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반면에 중위권에서는 어차피 표준 점수가 3등급이 되면 117점으로 거의 균등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수능이 어렵다 쉽다라고 할 때 표준 점수의 차이는 최고점부터 2등급 구간입니다. 표준 점수는 평균과 편차를 고려해서 재산출한 점수이다 보니까 3등급, 4등급 대가 되면은 난도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어렵다 쉽다는 3등급 대가 되면은 사실은 점수에서 전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최상위권 1등급, 2등급 그 위에 꼭대기 점수에서는 당연히 구간이 넓어지는 정도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최상위권에서는 수능이 어렵게 출제됐을 때 이런 표준 점수에 의한 변수가 생기지만은 중위권에서는
그 난도에 의한 변수가 아니라 영역별 반영 비율에 의한 변수가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가 작년보다 만점자 비율이 좀 높아졌다고 한다면은 1등급 대에서는 변별력이 없지만은 2등급으로 내려오면서 이 변수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것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탐구에 있어서도 유불리가 나타나는 것들은 작년과 마찬가지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진학교사의 역할이 과연 문 닫고 들어가는 점수를 찾아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육청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에드유니브 이번에 개편돼서 환산점까지 산출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원 참고점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 참고점을 바탕으로 하는 그 수문 점수를 찾아서 거기에 환산점이나 경쟁률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거. 입시는 생물이다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지원 참고점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바탕이 되는 것들을 팩트에 근거해서 추론하는, 좀 더 나가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는 상상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기계적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지원 참고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것이 저희 상담교사 역할이고 모쪼록 이번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